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의 고전적 무역 이론에 이어서 근대적 무역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파 무역 이론은 노동 가치설, 즉 Labor Theory of Value, 노동 가치설의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한 국가 내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동일하지만 각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은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생산비 우위가 있는 재화를 특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 간의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노동 외의 다른 생산 요소, 특히 토지, 노동, 자본 같은 것에 대한 생산비의 차이를 무시한 거죠. 이에 근대 무역 이론은 고전파 무역 이론의 노동 가치설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 비용을 대신하여 기회 비용, opportunity cost 하는 기여 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 무역 이론은 각국의 부존된 생산 요소의 상대적인 부존 비율에 입각하여서 비교 우위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 무역 이론은 크게 기회비용설과 핵쇼린 정리로 구분되어 볼 수 있고, 그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회비용설이 되겠습니다. 하벌러는 자신의 저서 국제무역 이론에서 노동이 생산에 있어서 가치의 전부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생산 요소도 이에 참가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들 생산 요소 상호 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기회비용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 우위설의 내용을 수용은 하지만 노동가치설에서 노동비용 대신에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즉 각국은 기회비용이 작은 상품에 비교 우위를 갖고 무역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무엇입니까? 즉 한 행위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가치를 실제로 취한 행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행위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에 옴으로써 직장을 가지 못해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이라면 대학을 옴으로 해서 3천만 원의 연봉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회비용을 경제학적으로 풀면은 XJ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YJ 생산에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XJ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포기되는 YJ 생산량이 XJ 기회비용이 됩니다. 경제학적인 용어로 기회비용에 있어서는 생산 가능 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정한 기술 수준 하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수많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곡선이 됩니다.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기회비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벌의 기회비용설은 종래 고전학파 이론에서 주장하는 단일의 생산 요소, 동질의 생산 요소, 그리고 불변 생산비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현실에 적합한 생산 요소를 전제로 무역 이론을 전개하고 가변 비용화에 있어서도 비교 우위의 결정을 일반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비용설의 한계도 있는데요. 첫째는 무역 형태와 교육 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공급 측면만 치중하고 수요 부분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기회비용의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과 정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요소 가격인 비용은 생산 요소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기술 수준과 노동의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헥셔 올인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헥셔는 비교 우위 내지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각국의 생산 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고, 비교 생산비 차이의 원인을 추구하는 연구를 최초로 시도하였고, 이후 그의 제자인 오린은 이러한 이론을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헥셔 올인 정리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한마디로 헥셔 올인 정리는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국제 간에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련의 이론을 말합니다. 헥셔 올인 정리는 네 가지의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나라 두 재화 그리고 두 생산 요소만 존재한다. 두 생산 요소란 노동과 자본입니다. 둘째, 두 재화는 서로 다른 1차 동차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재화에 대해서 두 나라의 생산함수는 동일하다. 세 번째, 두 재화의 요소 집약도는 서로 다르다. 요소 집약도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요소 풍부도는 헥셔 올인 정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요소 집약도 및 요소 풍부도의 요소란 생산 요소, 즉 노동과 자본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헥셔 올인의 기본 가정은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의 시장 구조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 생산 요소 부존 정리, 생산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역 당사국 간의 생산 요소와 부존량의 차이가 있고 생산물마다 요소 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여 무역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요소가 국가 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상품 무역에 의하여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국제 간에 균등화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헥셔 올인의 제1명제인 요소 부존 이론에 대한 가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두 나라 A국과 B국은 두 재화 X재, Y재, 두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만 존재하고 A국은 자본 풍부국, B는 노동 풍부국, X재는 자본 집약적이고 Y재는 노동 집약적입니다. 국제 간의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 두 가지는 국가 간의 요소 부존도의 차이, 요소 집약도의 차이라고 했는데요. A국이 자본 풍부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A국이 자본 풍부국입니다. 자본이 풍부하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격인 이자가 싸고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비싸게 됩니다. B국은 노동 풍부국입니다. 노동이 풍부하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게 되고 이자는 비싸게 됩니다. 자, B. 요소 집약도의 차이라는 뜻은 X제는 자본 집약제고 Y제는 노동 집약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헥셔 올인 정리에 의하면 A국에서는 자본 집약제인 X제에 비교 우위가 있고 B국에서는 노동 집약제인 Y제에 비교 우위가 있어서 A국에서는 X제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B국에서는 Y제를 수출한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A국이 미국이고 B국이 중국으로 생각해 보세요. A국은 자본 집약제인 컴퓨터에 대한 비교 우위가 있고 중국은 자본 집약제인 의류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은
컴퓨터를 생산해 수출하고 중국은 의류를 생산해 수출하게 됩니다. 핵시오린의 정리의 핵심은 바로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특화하여 그 상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특화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핵시오린 정리의 제2명제가 요소가격 균등화 이론인데요. 무역이 개시되면 생산 요소의 국제적인 이동이 없어도 교역 당사자 간의 생산 요소 가격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결국 균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핵시오린 정리를 사무엘슨이 개성 완성시켰다고 하여 핵시오린 사무엘슨 정리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A국은 자본 풍부국입니다.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자는 낮아지고 임금은 올라갑니다. 선진국을 상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본 집약제에 특화하면은 자본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게 됩니다. 노동 수요는 반대로 떨어지고 임금은 내려가게 되죠. B국은 노동 풍부국입니다. 노동이 많은 나라입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노동에 대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임금은 낮아지고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는 올라갑니다. 노동 집약제인 Y제에 특화하면은 노동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자본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이자율도 내려간다는 거죠.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레온티에프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핵시오린 정리에 대한 검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레온티에프라는 사람입니다. 1954년도인데요. 레온티에프는 핵시오린 정리의 제1명제인 생산요소 구존 정리를 검증하였습니다. 그 검증 결과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를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라고 읽게 되었습니다. 앞에 핵시오린 정리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레온티에프는 미국의 200개 자본 집약적인 수출 산업과 노동 집약적인 수입 경쟁 산업, 소위 말하는 수입 대체 산업에 대해서 자본 대 노동의 투입 비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핵시오린 정리 내용대로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고 노동 집약제를 수입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달리 자본 집약제를 오히려 수입하고 노동 집약제를 오히려 수출하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1963년도에 J.L. 포드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레온티에프의 역설 자체만으로는 핵시오린 정리의 확실한 타당성을 획일적으로 부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적한 레온티에프의 검증 결과에 제기된 주요 문제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생산요소 부존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다른 나라의 노동 생산성보다 높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은 것은 노동의 질이 우수함을 의미하고 우수한 노동력은 투자에 의한 노동력 개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풍부한 자본을 노동력 개발에 투자하여 노동 생산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휴먼 캐피탈이죠. 대졸 인구가 많을수록 우수한 질의 인력이 되는 거고 결국은 노동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생산 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 내 수입 대체제의 생산 함수와 수입제의 생산 함수를 동일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으로 수출제와 수입 대체제를 생산하므로 수입 대체제가 수출제보다 더 자본 집약적일 수 있다는 거죠.
스톨프 사뮤엘슨의 정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톨프 사뮤엘슨 정리는 헥시오린 정리의 제2명제인 요소가격 균등화 문제를 검토한 이론입니다. 스톨프와 사뮤엘슨은 요소가격 균등화 이론에 입각하여서 고임금 수준의 국가와 저임금 수준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결국 두 국가의 임금 수준이 균등화된다는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즉, 고임금 국가에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 근대무역 이론을 마치면서 퀴즈 한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무역이 개시되면 무역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없어도 교역 당사국 간의 생산 요소 가격은 그 생산 요소가 투입되어 생산된 재화의 자유무역을 통하여 결국 균등화된다는 이론을 요소가격 균등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요소가격 균등화 이론 기억나십니까? 각 재화에 투입된 생산 요소가 비록 국제적으로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재화의 자유로운 무역으로 인하여 결국 생산 요소의 가격이 같아진다는 요소가격 균등화 이론은 헥시오린의 이론을 사무엘슨이 정리하였다여 헥시오린 사무엘슨 정리라고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하벌의 기회비용설은 노동이 생산에 있어서 가치의 전부는 아니며 다른 생산 요소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이들 생산 요소의 상호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못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주장했습니까? 네,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기억나십니까? 경제학으로 풀었을 때 기회비용이라 하면 opportunity cost, 즉 XJ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YJ 생산에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XJ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포기되는 YJ 생산량이 XJ 기회비용이 되고 이러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그 재화의 가격과 생산성을 계산해야 한다는 게 기회비용설이었죠. 네, 지금까지 고전적 무역이론과 근대 무역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무역이론이 극히 제한된 가정을 전제로 무역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무역의 발생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점을 내재하고 있음은 이미 보았을 겁니다. 특히 생산 요소들, 생산 요소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노동, 자본의 세 가지 요소로 생산된 재화의 비교 생산비의 차이로 인해서 양국 간의 무역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이러한 가정들에 기초한 정태적 무역 이론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 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기본 가정을 완화한 새로운 많은 무역이 현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기술 격차 이론, 수요 이론, 제품 수명 주기설, 환경 격차 이론, 산업 내 무역 이론, 공급 가능성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이론이 되겠습니다. Theor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actor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1967년도에 그루버, 메사, 버논, 키싱 등의 학자들이 주장을 했었죠. 이 이론은 각국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서 노동, 자본, 토지라는 3대 생산 요소 외에 기술 진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일국의 기술 진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역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일국의 기술 진보는 연구개발 요소에서 진전된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요소란 기술자, 우수한 학자, 그 밖의 연구개발 관계자 등 기술 분야의 질적으로 뛰어난 노동력, 그리고 첨단 설비를 비롯한 고도의 장비를 포함합니다. 이들 학자들은 미국이 연구개발 요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음을 통계적인 실증 분석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다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거느리고 연구 설비가 확충되어 있고 연구비 지출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산업에는 항공기 산업, 전자산업, 무기산업 등 소위 첨단 기술 산업을 포함한다고 이 분야에서 미국이 비교 우위가 있으며 이들 산업의 무역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이론상 연구개발 요소, 즉 기술도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생산 요소에 불과하니까 자본, 노동, 토지와 더불어서 부존자원 중 하나를 구성하고 한다고 하기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결국 요소 부존의 상대적 풍부라는 핵쇼린 정리와 그 일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개발 요소인 기술력이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기 힘들다는 거죠. 다음으로 대표 수요 이론이 되겠습니다. Theory of Representative Demand라고 하는데요. 절대 우위 이론이나 비교 우위 이론은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린더는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내 무역의 현상에 대해서 최초로 설명을 했습니다. 린더는 재화를 1차 상품과 2차 상품으로 구분하고 1차 상품의 경우 천연 자원의 부존 상태에 따라 비교 우위가 결정되는 핵쇼린 정리가 무역 패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상품의 경우, 공산품이죠. 이는 1차 상품의 경우와 달리 천연 자원의 부존 상태에 의하여 비교 우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수요 구조에 의해서 무역 패턴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즉 린더에 의하면 일국에서 한 나라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품 중에서 수출되는 상품은 자국에서 특히 많은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그는 이렇게 국내에서 대표 수요가 있는 상품이 그러지 못한 타국에 비해서 비교 수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고 그것을 수출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린더가 말하는 한 나라의 수요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린더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그 나라의 1인당 소득 수준을 들었습니다. 개인 소득이 높은 나라는 고가의 질적으로 우수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개인 소득이 낮은 나라는 저가의 단순한 상품의 수요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고가의 상품은 고소득 국가 간에 저가의 상품은 저소득 국가 간에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편 이들 나라에서도 빈부의 격차에 의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에도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정리하면 한 상품이 수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충분히 많은 수요가, 즉 대표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대표적 수요가 있다. representative demand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를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생산비 등등이 절감되게 되죠. 그리고 품질은 또 올라갑니다.
그에 의해서 소득 수준이나 기호가 비슷한 국가에 이런 수요를 유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 수요 이론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의 상표명이나 평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 고가 전자장비 같은 차별화된 상품의 무역은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격차설이 되겠습니다. Technological Gap Theory라고 합니다. 1961년에 포스나 1965년에 후프바우어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각국의 생산 기술상의 격차가 무역 발생의 원인이 되고 무역 패턴이 결정된다는 거죠. 즉 무역의 원인은 각국 간의 기술 격차, Technological Gap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기술 선진국에서 기술 모방국으로의 수출은 양국 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그 기술을 배워서 다시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거죠. 여러분 First Mover와 Fast Follower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등의 전자산업이 우수한 곳에서 First Mover 역할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후진국에서 혹은 기타 국가에서 그 제품을 모방해서 Fast Follow 전략을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이 기술 격차설 같은 경우는 왜 어떤 나라는 기술 선진국이 되고 어떤 나라는 모방국이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 못합니다. 이를 보완하게 되는 게 바로 다음 설명할 제품 수명 주기설이 되겠습니다. PLC 이론은 한마디로 어떤 제품이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수출되기 시작하면 그 제품은 해외의 수요자들에게 서서히 알려지면서 수출이 완만히 증가하다가 대량 생산으로 저가로 수출하게 되면 수출량은 급증하게 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수출 규모는 고정화되다가 중진국 등에 의해서 대체 제품으로 출하게 되고 수요가 급격히 줄게 되고 대체 제품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의 경우 혁신은 선진국에서만 일어난다는 시각,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여러 나라가 동시에 개발하여 생산해서 교역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격차 이론입니다. Environment Gap Theory라고 합니다. 맘그렌과 월터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이고요. 공해 규제, pollution, 공해 규제가 무역 패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공해 규제가 무역의 발생 원인과 무역 패턴에 대한 가설로서 두고 있는 거죠. 이 가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최근 환경 파괴 방지를 위하여 투입되는 환경 관리 비용이 제품의 생산비를 상승시켜서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변동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 패턴도 변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맘그렌에 따르면 공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는 상품의 비교 우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품의 비교 우위에 의하여 각국에서 특화가 이루어지면 종래의 각국의 무역 패턴은 다소 변동될 것이라는 거죠. 월터는 어느 나라에서 공해 규제가 실시되면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기본 자본 비용 이외에도 경상의 R&D 비용, 감가상각비, 경상의 재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이러한 재비용은 당해 산업의 생산비를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 내 무역 이론이 되겠습니다. Theory of Intra-Industry Trade라고 합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핵쇼린 정리는 두 나라의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각각 다르며 각 재화의 생산에는 요소 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교 생산비가 차이가 나서 무역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크루그만, 랑카스터 같은 경우는 핵쇼린 정리와는 달리 오늘날 전 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이 요소 부존 비율이 유사한 선진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이 산업 내 무역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즉 산업 내 무역이란 양국 간의 유사한 상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현상을 말하고 이러한 현상은 제품 차별화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벤처를 서로 수출하고 있죠.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는 필요 조건은 제품의 차별성이 존재해야 하고 교역 상대국 간의 소비 구조나 소득 수준이 유사한 경제 국가일수록 교역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제품 차별성에 의해서 소비자의 기호나 수요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나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야 하는 경우에 두 제품을 양국에서 동시에 생산하는 것보다는 양국이 서로 규모의 경제가 있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론은 소득 격차가 큰 선진국, 후진국 간의 무역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가능설이 되겠습니다. Availability Theory라고 합니다. 공급 가능설은 크라비스에 의하여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개되었는데 무역 패턴의 결정 요인은 공급 가능성 또는 입수 가능성 (availability) 혹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생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그 생산물의 입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한편 어떤 생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생산물의 입수 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희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연 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제품은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공급이 가능하며 기술 진보나 제품 차별화가 요구되는 제품은 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가능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생산비의 우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무역 이론을 마무리하면서 배운 것을 정리를 한 가지 퀴즈로서 해보겠습니다. 현대무역 이론 중에서 이종산업 간이 아닌 동종산업 간에도 국가 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한 이론으로서 동종산업 내 무역은 소비자의 수요 구조나 기호, 규모의 경제 등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한 이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산업 내 무역 이론이었죠. 핵쇼린 정리는 요소 부존도의 차이로 인한 이종산업 간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산업 내 무역 이론은 동종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소 부존이 부족하고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국가 간에, 즉 소득 구조나 산업 구조가 비슷한 국가 간의 무역을 설명한 이론으로 한 상품이 수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충분히 많은 수요, 즉 대표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론이 뭐였죠? 네, 대표 수요 이론이었죠. 고대나 근대 무역 이론이 산업 간의 무역 이론을 설명한 반면에 대표 수요 이론은 산업 내의 무역 현상을 처음으로 설명한 이론이었습니다.